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저는 사실 이 미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꿈으로 제가 피아니스트를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음악이 미술보다는 덜 고달플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전공하신 분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서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음악도 진짜 힘들거든요. 저는 주변에 이제 실용음악 준비하는 친구도 있었었는데 그쪽 학과의 경쟁률을 들었을 때 일반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경쟁률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미술이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알고 있었던 어릴 적 화가의 전부가 빈센트 반 고흐 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린다는 게 굉장히 고달픈 일 아닐까? 그리고 돈을 못 버는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만화책을 보면은 작가들이 이렇게 한켠에 자신의 그런 생활상 이런 거를 좀 만화같이 일화로 작게 그려두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맨날 막 허리 아프고 막 손목 아프고 막 마감 때문에 편집자한테 쫓기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커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만화들이 다 이제 유명한 만화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가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돈을 못 벌거나 고달프거나 하진 않았을 거야. 분명히 어시도 많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 그냥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은 제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미술하는 건 굉장히 좀 고달프고 힘든 일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장엄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 아, 내가 좀 고달픔을 참을 수 있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술을 전공하면서도 디자인 입시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순수미술 전공에 입학하긴 했으나 제가 결국 디자인을 복수 전공한 것도 이런 예술 같은 걸로는 돈을 못 벌 거야. 그러니까 좀 실용적인 디자인이라도 배워야지 하는 측면이 컸었고 그리고 제가 이연이라는 이름을 짓고 활동하기 전에 한 다짐도 그 빈센트 반 고흐 책을 보면서 고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개의 길을 걸을 것이다. 뭐 개의 길이란 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항상 들이기 싫어하고 나를 막 사람들이 무시하는 삶. 그것을 나는 살 것이다. 나는 예술을 할 것이고 나는 화가가 될 것이다. 그런 다짐이 있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쫄았지? 나는 왜 이렇게 예술을 하면서 행복하려고 했지? 그리고 왜 좀 돈을 잘 벌고 싶었지? 나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을 하면서 개의 길을 걸을래 했는데 그 다짐을 하자마자 유튜버가 됐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개의 길은커녕 굉장히 좀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버로서 그리고 창작자로서 잘 지내면서 느끼는 아쉬움은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게 미술을 한다거나 예술을 한다는 게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반드시 어떤 불행을 보장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 꿈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예술가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에서 좀 인상 깊었던 문장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영상은 광고가 아니고요. 찐으로 제가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는 다른 분들도 알아야 한다. 나는 이걸 이제 알게 됐는데 이거를 미리 모르는 분들도 이걸 빨리 알아야 예술을 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좀 꿈꿔보고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그냥 예술만 잘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브랜딩하고 어떻게 그걸 사업으로 이끌어가야 하는지 그런 감각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아무튼 각설하고 여기서 좀 좋았던 문장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굶어 죽는 예술가는 예술가란 타고나는 법이라고 믿는다. 잘 나가는 예술가는 예술가란 만들어지는 법이라고 믿는다.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술가라는 건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타고나야 예술가가 되지 않나? 그러므로 나중에 제가 이제 미술 전공하고 졸업하고 느낀 게 나는 타고나지 않아서 예술가스러운 면이 나에게 없어서 나는 창작자가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히려 지금같이 이연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오히려 디자인 회사를 다닌 다음부터였어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브랜드의 디자인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꽤나 놀랐던 게 그 브랜드의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제가 되게 제약이 많았어요. 어떤 제약이 있었냐면은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색깔, 디자인 이런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브랜드의 디자인이랑 딱 맞아떨어지진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스타벅스에 다녔었는데요. 스타벅스의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는 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룰을 따르는 게
어떤 브랜드 메시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 브랜드가 좀 산으로 가고 있는데 하는 브랜드들을 보면은 그 룰을 너무 많이 어겨버려서 경계가 없어진 경우가 그렇거든요. 근데 예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려면요. 사실은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 만들려면 굉장히 인위적인 힘이 필요한데 타고난 거는 그냥 좀 자연스러운 거에 가깝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술가는 그 조각에 가깝습니다. 그냥 갖고 있는 원석을 가져다가 바로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형태로 조각하는 일에 가깝거든요. 그런 면에서 재능이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좋은 원석이 되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림을 진짜 많이 그려오고 그리고 미술을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하고 주변에 현업으로 그림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생각보다 그 재능만 갖고 있었던 친구들 미대에서 많이 봤거든요. 지금까지 그림 그리고 그걸 창작을 업으로 하고 있는 애들이 한 30명 중에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됩니다. 그 10명도 채 되지 않아요. 다들 재능이 있거든요. 그 30명이 대체로 재능이 있는 애들이라고 보면 돼요. 서울에 있는 4년제 미대를 간 애들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살려서 한 애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거를 다듬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이제 잘 나가는 예술가들, 제 주변에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기 자신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좀 만들어진 거야. 다듬어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예술가가 되도록 스스로를 다듬고 만드냐.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필요한 거는 의외로 멀끔하게 자기 자신의 외모를 잘 가꾸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랑 잘 어우러지면서 협업하는 게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혼자 고립되고 나만의 세계에 있으면 예술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작년에 여행을 진짜 많이 갔거든요. 근데 제가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느낀 게 진짜 이 영감은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랑 하는 대화에서 있는 거예요. 사실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을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내 실제 친구들을 만나서 얘네들이 요즘 업계에서 어떤 생각하는지 듣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친화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그 친화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사회성도 부족하고 약간 낯도 너무 많이 가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앞서 말한 잘 나가는 예술가들은 그게 본인이 아무리 내성적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업무를 할 때 협업 자체는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잘 나가거든요. 잘 나가는 아티스트, 뭐 음악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랑 일을 하거든요. 이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비욘세 음반을 만드는데 작곡가가 80명인가 참여를 했대요. 리한나도 30명인가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남들은 욕할 수도 있죠. 아, 그러면 저 사람이 노래 만드는 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80명이랑 협업을 할 수 있는 게 혼자 노래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큰 일을 하고 그 대단한 범위로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브랜드라든가 사람들이랑 협업을 잘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굶어 죽는 예술가, 일이 안 들어온 예술가잖아요. 그리고 잘 나가는 예술가는 일이 많은 예술가거든요. 근데 일이 많다는 거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거고 그 일을 잘 해내는 데 있어서는 그림을 잘 그리고 음악을 잘하고 이런 단순한 재능보다도 그거를 매끄럽게 할 만한 협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을 번듯하고 깔끔하게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이 협업 능력이랑 외모를 다듬는 거 이런 거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은 뷰티 유튜버들 영상 보면서 막 머리 어떻게 만들지? 가르마 어떻게 타지? 앞머리 어떻게 고데기 하지? 이런 걸 보는데 그 사람들도 고데기 하기 전에 앞머리가 완전 축 처져 있고 화장하기 전에 피부가 그냥 되게 잡티 많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 만드는 거였어. 그러니까 진짜로 막 태어나서부터 스타인 사람은 없거든요. 저는 이제 제니가 진짜 스타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니도 연습생 시절이 엄청 길었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보면은 그 어린 느낌이 나요. 지금 제니의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나가는 예술가가 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잘 나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꼭 예술가뿐만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런 면에서는 내가 무엇을 다듬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게 겉모습을 잘 꾸미는 거랑 협업 능력을 키우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해야 한다. 라는 문장인데요. 저는 유난히 이 문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를 내가 정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나를 규정하더라고요. 저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어느 회사의 디자이너 혹은 평사원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규정 지어졌었는데요. 나라는 사람이 이 회사의 디자이너인 게 전부인 건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명함은 그게 전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대외 활동도 많이 했어서 무슨 청년기자단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아무리 뭐 학생이고 이래도 제가 청년 기자단이 전부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회사나 혹은 타인이 규정해주는 명함 내에서의 저는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의 명함은요, 사실 그냥 이연이라고만 적혀 있고 저의 직함이나 뭐 저의 직업 이런 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흔한 뭐 작가, 크리에이터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나는 이연이다 라고 제가 규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저 자신의 명함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거는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어를 제가 스스로 세웠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 브랜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제가 간접적으로 디자이너로서 봐오면서 아, 브랜드를 운영한다는 거는 그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브랜드로 만들려고 해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렇다라고 말해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꿈꾸는 내가 되기 위해서 저의 모습들을 좀 결정해 둔 게 있었거든요. 제가 되고 싶다라고 설정한 모습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출근하지 않고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그리고 창작을 하면서도 불행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동시에 창작을 하면서 고립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또 그림을 그리면서도 굶어 죽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저의 목표, 모습들을 좀 저 스스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한계지는 제가 아니라 되고 싶은 저의 모습대로 제가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내 스스로 결정해서 설정해 두고 그거를 항상 말하고 내가 대답하듯이 살아내면은 그 꿈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작가는 언제부터 자신을 작가라고 부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자 그는 대답했다. 자기 자신을 작가라고 칭할 때 작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아까 이야기 드린 두 번째 문장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작가나 사업가, 창작자 혹은 어떤 직업들 있잖아요. 마케터나 디자이너. 다들 되게 다양한 꿈을 꾸는데요. 아, 근데 내가 이걸 꿈꾸지만 언제 이게 되지? 하는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작점은요. 내가 그게 아닐 때 나는 이미 그 직업의 아마추어다. 나는 그 직업의 시작점에 있다. 나는 어쩌면 그 직업을 이미 하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출발선이 있거든요. 제가 2018년 1월에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직업이 없어지고 명함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져서 그냥 무소속의 제가 됐을 때요. 너무 불안정하고 사람들이 뭐 하는 분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대답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를 적절한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뭐라고 불릴지를 한편으론 선택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아, 저 그냥 글 써요. 저 작가예요. 라고 하면 처음 본 사람은 아, 그건 작가님이시군요 하면서 저에게 작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브런치에 작가 신청을 했어요. 브런치는 온라인에 이제 글 쓰는 플랫폼인데 거기는 가입한다고 다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작가 신청을 하고 거기서 이제 뽑혀야만 작가 타이틀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막 출간을 하고 막 이런 걸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냥 스스로 나 작가야 하는 것보다도 다음이라는 플랫폼에서 만든 사이트에서 나에게 작가라고 해주는 거면 아, 조금이나마 내가 약간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작가 신청을 했었고 작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저는 이제 글 쓰는 작가예요.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이렇게 저 자신을 많이 말을 했었는데요. 진짜로 내가 듣고 싶은 호칭이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행동을 하면은 그 호칭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데이 클래스를 하니까 저는 거기서 선생님이 됐고요.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버가 되더라고요. 나는 작가야. 그리고 작가라면 무릇 글을 써야지 라고 내가 스스로를 믿기 시작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내가 글을 쓰고 있고 그림을 그림에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내가 책을 안 냈으니까 내가 전시를 안 했으니까 나는 아직 작가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우선 어떤 상태인지 나 자신이 믿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호칭이나 이름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가 되고 싶은 것으로 나를 먼저 믿고 있잖아요. 그 내가 인정해주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혹은 어떤 꿈을 꾸든지 그 상태를 믿는 것부터가 그 꿈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네 번째 문장은 최고의 예술가는 도둑질한다. 하지만 우아하게 한다. 수많은 자료에서 아이디어를 빌려고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를 짜맞춘다.
이 문장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 훔쳐라 아티스트처럼이라는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 진짜 예술가는요,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혹은 세상에서 이야기나 소재를 잘 훔쳐오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저만 해도 이런 유튜브 플랫폼 자체가 훔쳐온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읽은 책에서 느낀 것들을 많이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친구랑 대화한 것들에서도 많이 갖고 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형식 자체는 라디오에서 많이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저도 실제로 제가 라디오 들으면서 무언가를 할 때 되게 평온함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 또한 제가 라디오에 좋았던 경험을 유튜브에 갖고 온 거니까 저도 라디오를 나름대로 우아하게 훔쳐온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윤이라는 브랜드에서 안경을 맞췄는데요. 여기서의 안경도 너무 예쁜 디테일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테일들의 모티브가 뭐냐니까 제비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비는 이제 전통적으로 행운을 빌고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해에 맞춰서 이런 제비를 모티브로 뭔가 제비의 날개 모양이라든가 부리 이런 것들을 안경에 좀 적용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따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최고의 예술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없던 거에서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에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새로운 물성에 더하는 거죠. 그래서 제비랑 안경 되게 딱 맞지 않는 수식어인데 이거를 안경에 제비스럽게 꾸밀 수 있는 부분들 없을까 하면서 갖고 오면 그게 새로운 창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감이 없어. 그리고 나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랬었거든요. 많은 레퍼런스를 공부하거나 표현해보지 못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창의력이라는 건 어리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레퍼런스가 많고 자료를 잘 찾을 수 있고 그거를 세련되게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갖는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는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정 나이가 지나면 스포츠나 이런 영역처럼 좀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질까 했는데 제가 오히려 나중에 디자인 다양하게 하는 분들 봤을 때 훨씬 나이가 많은데도 창의적이고 더 노련하고 더 세련되게 잘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희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때 딱 결론을 내렸죠. 창의력이라는 것은 어쩌면 노련미다. 새롭고 머리에 아무것도 없고 어리다고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머리에 다양한 게 있고 그거를 호기심 있게 바라보고 그걸 소홀하게 바라보지 않을 때 그게 창의성이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 문장은요. 언제나 거장이 지켜보듯 연주하라. 로베르트 슈만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연습만 하고 그걸 꺼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림도 혼자만 그리고 안 보여주는 친구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항상 보여주는 연습을 하고 그러려다 보면은 이게 항상 좀 이건 실전이니까 잘해야지 하는 게 되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하는 과제들이 실제로 막 인쇄가 되거나 세상에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당히 했던 게 있는데 제가 회사에 들어가니까 제가 물티슈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몇 개 생산돼요? 하니까 15,000개인가 수량이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막내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물티슈가 15,000개씩 나오다니. 그리고 제가 뭐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뭐 편의점 이런 데 갈 때마다 그 물티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실전이 돼버리니까 항상 좀 긴장하게 되고 잘하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는 더해. 근데 유튜브는 그냥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항상 조회수로 이런 게 바로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말을 잘하게 된 거예요. 항상 이건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이니까. 그리고 내가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하니까 말도 좀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내가 만든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꺼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실전이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더 집중하고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항상 실전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실전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세상에 내보이는 연습을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6번째, 잘 나가는 예술가가 되기 위해 사업자의 마음가짐을 받아들여야 한다. 탐욕스러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순진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 얘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앞선 이야기들 다 중요하지만요. 제가 창작을 하는 저의 친구들 그리고 저의 구독자분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응원하면서 꼭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꼭 챙겼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하면 좀 순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그게 그 예술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걸 순수하게 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적인 생각이 무엇이냐. 내가 나의 작업에 대한 가치를 잘 매길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받는 돈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정당당하게 교환하는 것. 저는 이게 사업가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술로 돈 버는 건 조금 너무 순수하지 못한 일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 일이 사실 어렵지 않은 걸 하면서 너무나 쉽게 그 단가를 낮게 받거나 가치를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본인의 생계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술계 통틀어서 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해요. 아니 뭐 다른 분들은 이거 30만 원에도 해준다는데 당신은 왜 100만 원이에요? 뭐 이런 것들도 생겨요. 그 30만 원에 해주는 사람도 실제로 정말 퀄리티도 높고 노동력도 많이 들고 잘하는데도 그 사람이 싸게 부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그런 노동의 가치나 이런 것을 일반적인 일의 시급보다도 낮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생태계에서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다 제살 깎아먹기처럼 모두가 할인을 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술가 집단의 전체적인 권익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진짜 나는 좋아서 창작을 했어요 이게 아니라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타협점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튜브를 만드는 일도 그렇습니다. 저만 관심 있고 저만 흥미로워하고 저만 재미있을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결국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지속을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만의 즐거움을 찾다 보면은 할 수 있는 얘기도 많이 줄어들고 이 일 자체에 대한 지속성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형태로 다듬어서 내보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사업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입맛에만 맞게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순수함이라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그 안에서도 그런 사업가의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업가의 마음가짐에 대한 것은 책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유튜브에도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진짜 잘 나가는 예술가들 다 이런 거 챙겨가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나중에 알고 배신감을 느끼기보다는 나도 내 예술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 그리고 내 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 한다면은 이런 사업가 마인드도 같이 고려하고 노력해보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길게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가 아직도 제 주변에 힘들게 창작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수익화가 힘들다 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10만이 안 됐지만 돈 잘 보고 수익화하는 분들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영상을 잘 만들고 그림을 잘 만들고 덩치가 커지고 팔로워가 많아지고 유명해지는 거, 이게 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좀 더 똑똑해지고 꾀가 많아지고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이 엄청나게 막 깊이가 있고 걸작이다 하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좀 가볍게 읽어보기 좋고 되게 내용도 알찬 게 많거든요. 그리고 명료한 부분들이 많아서 내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많이 깨진다 하는 면에서 특히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자매품으로 제가 진짜 예전부터 추천해왔던 책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이 책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창작을 응원하며 다음번 제 영상도 꼭 다시 들어주세요. 또 알찬 내용 많이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는 또 만나요. 안녕.